저는 대기과학자 조충호라고 합니다. 저에게 경북교회는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민주화의 핵심이라는 곳이다. 우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회를 가지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기후제약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맨 앞에 뭔가 보시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기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맨 위에는 지난 195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북극해 위에 있는 그 비화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럼 탄산성분이 이제 더 적어지고 산소 농도가 이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수면이 이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저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줄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문명의 붕괴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문명의 걱정까지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을 약 20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동굴에다가 굉장히 멋들어진 짐승도 그려내고, 그 다음에 바늘을 발명해서 옷을 꿰매기 시작하는 것은 한 4만 년 전이라고 봐요. 바느질을 할 정도면 우리의 뇌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석기, 그러니까 농업을 시작하는 건 고작 1000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류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갖다 다 바꿔내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그 긴 시간을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거를 설명해주는 과학의 결과의 사실입니다. 자,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지금 10만 년 전이에요. 이거는 북반구를 대표하는 지난 1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을 보니까 기온이 낮죠. 그래서 우리가 1000년 전 이때를 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았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자, 저렇게 기후의 변동폭이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극단적인 날씨는 태풍이죠. 태풍이 하나 우리 평일대로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벼슬길을 하면서 한 해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평야지대에 태풍이 한 4년 한 10개씩 들어온다.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호기롭게 농사를 지어놨더니 나단이 3개밖에 안 날립니다. 이건 결코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00년 전 제가 이때를 빙기라고 했는데, 빙기라고 해갖고 이 얼음이 지구를 다 둘러싼 게 아니에요. 이때 가장 추웠을 때 약 육지의 기록에 약 4분의 1 정도를 이 빙하가 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에서는 이 빙하가 저 시베리아 북쪽까지만 확장이 돼요. 우리 한반도 1000년 전 빙기 때 우리 한반도에는요 빙하 구경도 못했습니다. 여기 그냥 생태계 다 있었고요. 그냥 사람들 살았어요. 그런데 왜 농사 안 지었냐? 바로 초소라기보다는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바로 농업을 하는 엄두를 못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석기 시절에 우리 생존 방식, 수렵, 동물도 쫓아다니면서 때려서 먹고, 그 다음에 채집, 이 달려있는 걸 따먹는 수렵과 채집으로다가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2만 년 전부터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온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야,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만 년 전부터 기온이 굉장히 안정화가 돼요. 다시 말해서 기후가 그렇게 딱 안정이 되니까 저때서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씨앗을 심는 농업이 저때 출현을 하게 됩니다. 강하구에 물론 강상류로부터 태조층이 내려와서 비를 서부동만 하니까 농업 생산량이 많은 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거기에서 분명히 취약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지구상에 80억 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80억을 먹일 수 있는 이 방법은 농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 구석기 시절로 돌아가서 수렵 채집으로다가 어떻게 이 80억을 우리가 살리겠어요? 자, 그런데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지금 이 1만 년 동안 이 안정적인 이 기후 조건 이건 굉장히 특별한 기후 조건입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이 왜 저렇게 1만 년 동안 저렇게 기후가 안정화가 됐는지를 아직 밝혀내지도 못했어요. 어찌됐든 저 특별했던 저 기후 조건만이 바로 농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했던 이 기후 조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 기후 조건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뒤흔들어가고 스스로 위험 속에 빠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나?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용어로 따지게 되면 거대한 가속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식물, 동물에 그 총량의 무게를 의미를 해요. 1900년이고 최근까지 해서 생물의 총량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 콘크리트, 자갈물질, 벽돌, 아스팔트, 금속,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1900년도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 생물 총량 크기의 약 3% 크기였었어요. 그러던 게 2000년도가 되니까 인간이 만든 물질이 생물 총량 크기의 절반 정도가 되었고 2000년 이후에 중국과 같은 이런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단 20년 만에 인간이 만든 이 물질의 양이 2배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생물의 총량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물 실험실에서 이 배양 접시라고 하는 곳에다가 영양분을 쭉 깔아놓고 거기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고 키웁니다. 좀 이따 보면 2마리로 증식을 해 있어요. 그 다음에는 1마리가 되죠. 그 다음에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증식하는 걸 우리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인간이 만든 물질이 지구상에서 증식하고 있는 게 바로 기하 급수적으로 지금 증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양 접시에 이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한번 딱 채운 다음에는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배양 접시에 미생물이 꽉 차게 되고 거기 있는 영양분을 쭉 빨아먹고 멸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인류가 그런 단계까지 지금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우리 3% 경제 성장률 과연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매년 3%씩 꼬박꼬박 성장을 한다. 우리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25년이 지나면 경제의 규모가 2배가 돼요. 2배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3%씩만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투쟁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우리가 2배 더 잘 살 수가 있게 되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2배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뺐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을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꼬박꼬박 3%씩 이렇게 성장을 했다. 2100년이 되면 경제의 규모가 20배가 됩니다. 2200년이 되면 370배, 2300년이 되면 7000배까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천 배 더 잘 사는 거죠. 이건 좋은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냐? 옆에 몇천 배나 쓰레기를 더 쌓아둬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망상을 향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 내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위기의 본질, 이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게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멸종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생물의 총량이 줄지를 않아요. 계속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저건 또 뭔 이야기입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만년 전에 농업을 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이 육지 위에 있는 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였어요. 야생 동물은 99%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80억이라고 하는 인간의 무게가 육지에 있는 동물 중에서 얼마나 차지를 하냐면 34%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하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가축이 62%를 차지를 합니다. 지금 야생에는 고작 4%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동물만 이러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논과 밭, 그게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거기는 다양한 식물들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오직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하나의 작물로다가는 이렇게 심어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이 어마어마하게 붕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동물 96%가 인간만을 존재로 하고 그걸 모두가 또 오직 인간만을 존재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천국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바로 여기에 이제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물의 다양성은 생물이 지금 총량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바로 이 생물의 다양성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벽돌 빼기에서 벽돌을 쭉쭉 빼듯이 생명들이 지금 쭉쭉쭉쭉 지금 멸종들이 되어 나가고 있어요. 언제가 요거 우리가 뭐 먹는 것도 아닌데 요거가 하나 빠져도 되게 심한 그 벽돌을 하나 이렇게 빼는 순간 저 벽돌 쌓은 벽돌이 우욱하고 다 무너져 버리겠죠. 자, 그러면 저 생태계 제일 꼭대기에 바로 인간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졌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인류가 멸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섯 번째 멸종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고 이 지구도 무지무지 컸어요. 그래서 이 작은 우리 인간의 세상 안에서 우리들끼리 뭐 지구 뽑고 전쟁을 일으키고 해도 이 지구가 컸기 때문에 이 인간의 세상을 보듬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이 지구보다도 인간이 만든 세상이 더 커져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는 물질 아닙니까? 물질은 뭐죠? 유한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한한 이 지구에서 무한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망상을 갖고 우리는 지금 내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인간이 만든 세상이 지금 넘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지구가 주인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이거를 바로 오늘날 지구 위기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기후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은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검은 실선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여기 280개, 그러니까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280개가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였었어요. 그러는 게 지금 410개, 우리가 약간 130개를 지금 늘려놨습니다. 100만 개 중에 130개니까 10,000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지금 1.3개를 지금 늘려놓은 거예요. 10,000개 중에 1.3개. 정말 작은 양이죠. 자,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생태계, 우리 생명에서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만약 이 지구상의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가 돼요. 그래서 이 지구는 겉은 완전히 얼음으로 둘러싸이게 돼갖고 육상 위에서 그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은 33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15도, 그래서 생태계가 풀려오고 거기에 의존을 해서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바로 이 광합성을 하는데 가장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죠. 우리가 먹는 걸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핵심적인 이런 물질들인데 바로 이것이 너무나 많아져서 꼭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아져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중에 1.3개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변화가 일어나면 지구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다시 말해서 지구의 급소에 해당하는데 지금 그 급소를 인간이 지금 투습기가 되고 충격을 들어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늘려나가고 몇 도로 온도를 올려나가나 봤더니 지금 1도가 상승이 됐어요. 1도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온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50도 이상 변화가 일어나고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온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저 1도는 도대체 뭔가? 저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변한 것입니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앞서서 제가 비행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죠. 자연 스스로 이렇게 비행기를 갖다가 오늘날 같은 이런 따뜻한 날씨로다가 또 자연이 이렇게 기온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연은 기온을 오르락내리락 자연 스스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온이 상승되었을 때 가장 빠른 속도,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게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가고 온실가스 농도를 늘려서 100년 만에 지금 1도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지금 10배가 빠르게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10,000년 전에 비행기 때 여기서 왜 농업을 못했냐, 추워서라기보다는 그때 기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후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되니까 극단적인 현실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농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연보다도 10배가 빠르게 기온이 상승이 되니까 우리는 고작 1도밖에 상승시키지 않았는데 198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약 250개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800개를 돌파하고 있어요. 고작 1도밖에 변하지 않았지만 극단적인 날씨는 지금 3배 이상이나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온실가스가 대출하면 극단적인 날씨가 더욱더 빨리 증폭을 하게 되면서 결국 농업이 붕괴되고 하면서 결국 인류의 문명이 흔들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과거에서 이제 현재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은 유엔의 IPCC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IPCC는 어떤 것이냐? 각 나라의 기후과학자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새로 연구를 하지 않아요. 이미 이러한 학술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문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런 문장들을 갖고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보고서가 완성이 된 다음에는 각 정부가 그걸 다 보내갖고 거기서도 다 합의를 거치게 해갖고 나오게 되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집단 지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그다음 전 지구적으로 가장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바로 이 IPCC 보고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 IPCC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갖고 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1950년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전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 2100년까지를 보니까 미래 기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옵니다. 왜 여러 개로 나오냐? 이제는 우리 인간은 이미 자연보다도 10배나 빠르게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미래를 결정 못해요. 이제는 뭐가 결정을 하냐? 우리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기후가 결정이 난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기후는 바로 자연이 아니라 바로 인간, 바로 우리에 의해서 미래의 기후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세상을 만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갖다 놓고 이제 예상을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번에 IPC 6차 보고서의 미래 시나리오를 SSP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SSP5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는 지금보다도 경제 성장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세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은 5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SSP3 시나리오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따라가는 경우 현재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나라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 사회 안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각자 도생으로 살겠다라고 날뛰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분열적인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SSP2 시나리오를 우리가 중간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건 뭐하고 가장 비슷하냐면 우리 2015년에 유엔에서 파리기후 협약을 맺어갖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만큼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앞으로 얼만큼 줄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된 양을 100% 다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0% 다 실행을 해도 지구 평균 기온은 금세기 말에 약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약속한 것보다 더욱더 많이 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압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 온실가스를 줄인다, 이건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닙니다. 이건 유엔에서 전 세계 나라들이 합의를 해갖고 우리한테 지금 강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의미를 해요. 종종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정치가들이 기후위기 대응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국제적인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주류 시장의 이 참여의 전제 조건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를 하는 이러한 지금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RE100,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았으면 그런 물건 받지 않겠다. 며칠 전에 독일의 이런 BMW니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화석연료 태워서 만든 물건이라고 계약을 안 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니들이 그거 화석연료 태워갖고 그 물건 만들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지금 매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세를 얻어맞으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우리의 수출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세계 주류시장의 참여의 전제 조건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를 하는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 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에 바로 경제 위기부터 찾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SP1 시나리오, 우리가 이거를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데 SSP1 1.9는 1.5도를 막는 것이고 SSP1 2.6 시나리오는 이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이제 막는 것이에요. 우리가 1.5도, 2도라고 하는 거, 저걸 이제 막아야만 하는데, 그럼 저걸 0에서 지금 출발을 하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1.1도를 이미 상승시켜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금 먹고 들어와 있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우리 사람의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정도 높다. 그럼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게 돼요.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제 1도가 올랐다.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간헐적으로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아직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보다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더 올라갔고 산업혁명 이후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파국적 이제 위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체온도 정상보다 2도 이상 높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일 더 못하죠. 우리는 그때부터는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약 먹고 가서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상보다 체온이 한 3도 이상 높다. 그러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 하잖아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한 3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문명의 붕괴를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2도라고 하는 거, 저거는 2015년 앞서서 파리기후 협약에서 막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자, 저거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했냐? 그 2년 전인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나와요. 이때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바로 파국적 위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2년 후에 정책 결정자들, 외교관들이 모여서 바로 파리기후 협약을 맺어갖고 각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좀 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일부 과학자들이 야, 이거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갖고 있었던 연구 결과의 그 증거만으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기후 협약을 보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도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1.5도는 가급적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간 게 바로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2013년도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은 이 1.5도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모았다가 우리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엽니다. 새로 모아진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라는 게 이때 합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 1.5도를 막으려면 바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 회의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듣잖아요. 이거는 바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IPCC 특별총회 합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따라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5가지의 미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뭐 유엔이라든가 전 세계 이런 과학자들이라든가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 SSP1 시나리오,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면 이 SSP2 시나리오를 지금 따라갈 가능성이 가장 확률상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갔었을 경우에 1.5도는 언제쯤 넘냐? 2030년대 1.5도를 돌파를 하게 됩니다. 2도는 언제쯤 넘냐? 2050년대에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와 상관없는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바로 우리들이 당하게 될 것이 바로 이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그 위험 속에 빠졌던 게 인간의 역사죠. 온갖 자연재난, 온갖 감염병, 전쟁, 많이 죽어나갈 때는 막 수천만 명씩도 죽어나갔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거를 당했던 사람은 참 비극이긴 하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러한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또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위험들처럼 큰 위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극복을 하면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그 경험했던 모든 위험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 불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BIS,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의 BIS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그 BIS입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죠. 우리 한국은행 같은 그런 중앙은행이 있고, 그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을 바로 BIS, 세계결제은행이라고 해요. 그 세계결제은행에서 2020년도에 바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표지인데, 그 제목이 그린스완, 녹색의 백조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부제를 보니까 기후위기 시대의 중앙은행의 재정적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화석연료 산업이라고 하는 게 좌초 산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이 투자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시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제가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이거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 수완, 그러니까 이 백조, 하얀새를 갖고 이 위험을 갖다 구분을 했어요.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이트 스완의 위험, 하얀새, 이건 빤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봄철이 되면 가뭄이 들 가능성이 많고 여름이 되게 되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겨울에서 봄철까지 댐과 저수지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러다가 여름철이 가까이 오면 댐과 저수지에서 물을 좀 뺍니다. 홍수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의 경험, 그 다음에 잘 만들어진 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위험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위험, 이거를 우리가 화이트 스완의 위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 블랙 스완의 위험, 이거는 2008년도에 전 세계 그 금융 위기가 일어난 거기에 대해서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을 써갖고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었게 된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자, 검은 하얀새, 세상에 이런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런 새가 우리 눈앞에 등장을 한 거예요. 유럽 친구들이 이제 호주를 처음 갔더니 이 백조는 하얘야 되는데 까만 백조가 저 호수에 동동 떠 있는 거를 그때 처음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커요. 우리 금융위기, 98년도 IMF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융위기가 우리를 들이닥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얻어맞게 되기 때문에 충격은 대단히 크지만 우리 IMF 외환위기 다 극복했고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다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격은 크지만 그래도 이것도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그린스완의 위험이 바로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인데, 바로 이거는 어떤 위험이냐, 일어난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도 우선순위에서 옆으로 제껴놓고 있다가 진짜 이게 우리 눈앞에 그냥 뻑하고 드러났다, 그때부터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러한 위험으로 우리에게 닥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제가 지난 1만 년 동안 농업이 가능했던 안정적인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 이 80억이 먹고 사는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문명을 우리는 만들어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 안정적 이 기후 조건에서 조금씩 지금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달려왔던 이 추세대로 그냥 내달려가게 되면 이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이 계곡 속에 퐁당 빠져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에 빠졌다. 이게 그 결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위험에 빠졌던 게 인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절대로 위험에 빠지면 안 돼. 아니, 그러는 법은 없죠. 우리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비단길 그 고운 것, 그것만 따박따박 밟아가면서 사는 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고통에 빠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험에 빠졌다, 고통에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바로 기후위기는 이 안에 빠져버리면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카나다, 저 시베리아, 저 북쪽을 가게 되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토지대는 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꽝꽝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식물이 얼려있으니까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오늘날 여름철에 지구 가열로 이래갖고 알라스카, 시베리아 30도를 넘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 동토지대가 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가 녹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옵니다. 메탄이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일 거고,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동토지를 녹였으니까 메탄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되고, 우리가 이거를 자기 증폭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제가 이 마이크를 저 스피커 앞에 갖다 대면 그 어떤 소리를 이 안에 집어넣지 않아도 마이크가 갖고 있는 자기의 아주 미세한 잡음이 있어요. 그게 점차 증폭을 하다가 마침내 우리의 귀를 찢는 듯한 빽 하는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거를 자기 증폭성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우리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지구를 가열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토지대 하나만 있냐? 아니에요. 지금 기후과학자들이 찾아놓은 것만 해도 1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자기 스스로 지구를 가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지뢰처럼 여기저기에 지금 쭉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각기 좀 다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갖고 생명이 5번이나 멸종이 됐던 것이에요. 1억 년 전에 그 거대했던 공룡 중에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게 만든 게 바로 지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구, 그러면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어머니와 같은 것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지구는 대멸종의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기후위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지구의 대멸종의 능력이 깨어나오도록 우리 스스로 방아쇠를 땡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갖고 봤더니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앉아있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먹을 거 부족하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씹어먹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바로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를 이 기후위기가 일으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갖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을까? 우리가 화석연료 태우다가 이 모양이 됐대. 이 안에 들어가갖고 우리가 화석연료 줄이자 노력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이 탄소의 양은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토지대가 막 지가 알아서 녹기 시작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화석연료 태웠냐 안 태웠냐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한계선에 있는 그것이 바로 지구평균기온 상승 1.5도 2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온도를 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해 구덩이 속으로 우리는 점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유엔에서 바로 맨날 모여서 저 1.5도 2도 맞겠다고 국제적 회의를 끊임없이 저렇게 해대는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세상을 그냥 냅두면 안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내야 될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이 그림은 1970년대 후반에서 2050년까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 세계 GDP입니다. 경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랐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은 화석연료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만큼 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5도를 막으려면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30년 후의 목표만 있냐? 아니에요. 중간 목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배출되는 거를 갖다가 절반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줄여갖고 나와야 됩니다. 매년 거의 7%씩 줄여야 돼요. 이 7%를 우리가 스스로 줄여본 적은 없고요. 강제적으로 한번 줄여본 적이 있어요. 언제? 2020년도에 코로나19 첫 해 때 비행기 하나도 안 뜨고 산업 위축되고 이랬을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가 7%가 줄었거든요. 그 상태를 계속 살아야지 우리는 1.5도를 지금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늘리는 세상은 살아봤는데 이렇게 줄이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30년 후죠. 우리가 철강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료를 만든다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데는 내일 당장 우리가 이 화석연료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꼭 써야만 합니다. 새로운 대체적인 기술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30년 동안 우리가 대체 기술을 통해갖고, 그거는 개발을 해갖고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30년이면 앞으로 이제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연구해갖고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이래갖고 대응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2030년 절반을 줄여야 되는 거는 현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으로 지금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으로다가 각 부분별로 얼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를 다 지금 산출을 다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로 표시가 된 거는 지금 파란색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때 $100 미만의 기술력으로다가 줄일 수 있는 양을 다 이렇게 더해봤더니 현재 배출되고 있는 거를 절반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IPCC 6차 보고서는 그렇게 계산을 해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기술이 없고 돈이 없어서 탄소 중립에 도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전환의 세계를 가야 하는데 그거를 막는 바로 정치, 경제적 이 시스템의 장애물들이 못 가게 하는 것이지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는 아니다라고 IPCC 보고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이미 이러한 전환의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태양광은 2010년도 이후에 이 가격 떨어지는 건데 85% 떨어졌고, 이 풍력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약 절반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 이 아래쪽은 2010년 이후에 설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돼 갖고는 뭔가 원수가 졌는지 이거 뭐 하면 안 되나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재생에너지 국가가 되었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거의 아프리카나 가야지 좀 우리랑 좀 이렇게 재볼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의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지금 10년 전에 100원 하던 게 지금 15원 하고 지금 50원 하는 거는 지금 재생에너지 이 분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재생에너지 이 분야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모든 기술의 혁신이,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기술의 혁신이 지금 다 재생에너지에 붙어 있고 대량 생산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다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준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의 지금 변화를 지금 IPCC 보고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워밍업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한 IPCC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2020년도에서 지금 2050년까지 맨 위에 여기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전력 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점선으로 된 건 우리가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2도 이내로 기후위기를 막는 경우에요. 그랬을 경우에 2050년도에 태양광은 1500%가 늘어나고 풍력은 1000%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선으로 돼 있는 건 뭐냐? 이거는 기후위기를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 기후위기를 전혀 대응하지 않아도 태양광은 2050년에 750%가 늘어나고 풍력은 450%가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IPCC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설사 이 기후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증거를 찾아내는데 봤더니 오늘날 이 기후위기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는 뭐 태양광 문 닫고 뭐 풍력단지 문 닫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나왔다 해도 기후변화 대응과도 상관없이 이 재생에너지 비율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인류의 이런 어떤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어떤 에너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발전의 단계들이 이게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나무를 태웠냐, 석탄을 태웠냐, 석유를 태웠냐, 가스를 태웠냐. 바로 이제 새로운 세상은 바로 화석 연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생 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IPCC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는 블룸버그요,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서 이제 갖고 온 자료인데, 지금 2050년도에 우리가 1.5도 탄소 중립에 도달했다라고 했었을 때 전 세계에서 이 전기 생산량 중에 이 풍력과 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설치량이 아니라 생산량을 의미를 해요. 자, 여기서 보는 거는 앞서서 지난 10년 동안 이 변화라고 하는 건 거의 워밍업 단계고, 지금 2020년에서 지금 2030년에 이 변화라고 하는 거는 급격하게 이게 확장이 되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재생에너지는 본격적인 이러한 확장과 새로운 세상을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갖고 왔는데,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그 임원들이 뭐 국제적인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 영어로 된 연설문에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2000년도에서 최근까지인데, 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 쓰는 그 비율은 조금씩 줄
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나 봤더니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라는 단어들을 이 금융가들이 중앙은행에 있는 임원들이 많이 쓰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중앙은행에서 도대체 왜 기후변화, 저런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까? 작년에 미국의 IRA라고 하는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통과가 됐죠. 자,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뭘 갖고 잡는다고 하죠? 바로 기후변화 대응으로 잡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로 하고, 뭐 전기 자동차를 확대로 하고,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경제를 새로 구성을 한다, 다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가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세상. 그래서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바로 이 시장 경제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러한 세상으로 진입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의 모임이 세계 경제 포럼, 매년 1월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는 세계 정상들, 뭐 대표적인 CEO, 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한 해를 전망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그 설문조사가 뭐냐? 앞으로 10년 이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설문조사인데, 올해 나온 결과입니다. 1위부터 해서 10위까지를 보니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후 환경과 관련된 위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회적 위험이에요. 사회적 위험이 두 번째로 크다라고 봤습니다. 이 질문은 2007년도부터 같은 동일한 질문을 갖고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그 1위부터 5위까지의 위험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거, 이게 바로 경제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한테 10년 전에 앞으로 무슨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냐면 경제적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만에 이제는 그거보다도 기후 환경과 관련된 위험이 가장 크고 사회적 위험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변했을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공장을 많이 만들고, 다시 말해서 생산 수단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 갖고 우리는 무지무지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생산 수단보다도 생산의 기반이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많이 못 잡았어요. 그거는 생산 수단이 시원찮아서, 다시 말해서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갖고 우리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공장도 많이 만들고 기술도 엄청나게 늘려놨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 이제는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가 아니죠. 바다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생산의 기반이 계속 우리가 풍요롭게 지속 가능하냐를 갖다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제 위험인데,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 속에 우리 인류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 속에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누구는 쪽배를 지금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우가 너무나도 이제 커져버리게 되면 저 항공모함도 쓸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 쪽배와 돛담배를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을 이 기후위기가 공격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여기에 정의롭지 못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갖고 나라가 3분의 1이 그냥 잠겨버리고, 해수면이 올라와서 저지대 국가인 방글라데시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토를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인도양 태평양에 있는 이 섬나라들이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피해를 가장 전면에서 지금 얻어맞죠.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산비탈에 산다라든가 하천의 저지대에 사는 우리 사회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이 바로 이러한 피해에 가장 전면에서 얻어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고 부자 나라에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나 홀로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안전은 내 주변이 다 안전해야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5도까지 올라간다,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인해 갖고 전 세계에 약 1억 명 정도가 난민이 될 잠재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2도까지 올라갔다? 이게 7억 명까지 치솟습니다. 자, 수억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막 남의 나라 국경을 막 넘나든다? 이러면 부자들도 고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런 사회적 위험, 이런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또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정의롭짐의 않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이고요. 이거는 또한 세대 간의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 산업혁명에 의해 인간이 배출한 이 이산화탄소 중에서 80%는 1960년 이후에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후위기는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날 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이냐?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1900년도에서 이제 최근까지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5가지의 미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SFA1 시나리오라고 해도 얘는 기온은 계속 올라가요. 온실가스는 한 번 나오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량을 0으로 만들지는 않은 한 얘는 계속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FA1 시나리오 1.5도, 2도로다가 막는다 해도 계속 이제 기온은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지금 70세예요. 왜 이런 분들은 거의 살아생전에 지구적인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이러한 피해는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2050년도에 7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를 않으면 금세기, 이 198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늙음하게 대단히 기후위기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의 젊음이 지나기 시작을 하면 바로 이 기후위기의 이런 피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책임은 큰데 이 피해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피해를 더 크게 당한다라고 하는 세대 간의 바로 정의롭짐에 않은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세워야지만이 바로 기후위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IPCC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저감,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갖다가 줄여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저감, 완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적응이라고 하는 건 기후변화의 결과로 이미 뭐 물 문제나 식량 문제나 뭐 도시 문제, 감염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빨리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를 바로 적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의 원인은 줄이는 저감을 해야 되고 위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건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이 사회적 정의의 문제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엔에서 이 사회적인 이러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죠. SDGs라고 하는 17가지의 바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같이 묶어서 해야 하는 거를 우리가 기후 회복력 개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기온을 이제 낮추는 배출량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1.5도, 2도라고 하는 걸 막아야 하는데 1.5도, 2도를 넘었다. 그럼 그 다음날 절벽에서 똑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질 거냐?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1도로 상승시켜 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110km로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시속 110km에서 뭐 사고가 나면 뭐 큰 사고긴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110km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정상 속도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도가 상승됐다?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를 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이 엄청나게 증폭을 하죠. 그 다음에 2도까지 올라왔다? 이건 시속 200km를 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죽었다,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그 속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1.3도냐, 1.4도냐, 1.5도냐, 1.6도냐, 1.7도냐.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냐, 140km냐, 150km냐, 160냐, 170이냐. 그 10 올라갈 때마다 이 자동차 운전의 그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저 0.1도, 0.1도 저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막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5도, 2도를 막았다 해도 이거 시속 150km, 시속 200km면 이것도 상당히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죠.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위험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때 이 손실과 피해는 바로 불평등하게 아까 주로 약하고 가난한 곳에 이 피해가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개발 중에 1번이 바로 가난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0번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가난한 자들이 그러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바로 가난을 줄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2도를 막는다라고 해도 그 사회에 가난이 많고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되면 저 2도에서 일어나는 그 위험이 증폭이 되면서 엄청난 위험 속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이런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이런 아까 식량 문제 무슨 물 문제 이런 감염병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온도가 3도가 올라가고 4도가 올라가도 우리가 그렇게 다 적응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 아기를 달랠 때 얘가 칭얼거리고 징징거리고 하는 것도 한 30분, 1시간 정도야 얼르고 달래고 이럴 수가 있지만 애가 2-3시간 동안 계속 뻗땡기고 그렇게 애가 그러면 엄마도 이렇게 뚜껑이 열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2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이제 할 수 없는 그 기회가 점점 닫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그냥 그대로 다 입어야 되는 이런 세상. 경제적으로다가도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부서지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거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적 자금을 이 부서지고 무너진 거 메꾸는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바로 이 2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가 닫히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 손실과 피해가 보편적인 이거 경제가 더 이상 성장도 안 하고 이러면 부자 가난한 나라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피해를 보는 결국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위험이 낮은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회복 가능한 이런 세상 속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IPC 6차 보고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강조를 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앞서 말했던 이 기후회복력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우리가 정책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나간다면 미래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정책이 바로 기후회복력 개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극단적으로 나쁜 것만 골라서 가게 되면 우리는 파국적 미래로 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2030년이에요.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가장 안 좋은 기후회복력 개발하고는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갖고 선택을 해서 2030년에 도달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다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C 6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인류가 선택을 하게 될 그 10년간의 선택이 바로 그 10년 이후에 수천 년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앞서 제가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부터 2030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고 바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정책 결정도 2030년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는 바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금 이 전환의 이 갈림길의 중요한 시점에 바로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과학의 자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저 담대한 전환, 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맨 앞에 거대한 가속도 그렇고 이 유엔에서 기후 위기, 지구 위기와 관련된 이러한 보고서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이러한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걸 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좀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난다. 다시 말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그 빛을 보면서 완전히 거기서 회심을 했던 그 바울처럼 완전히 그냥 사는 게 획 달라지는 이러한 담대한 전환, 이것만이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구라고 하는 거 제가 물질적으로 얘는 유한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는 햇빛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햇빛을 갖고 온기를 보존하고 이 햇빛을 갖고 광합성을 해갖고 바로 우리 생태계가 풍요롭게 되고 그 풍요로운 그 생태계에 의존을 해서 지금 80억이 밥 먹고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지구예요. 자, 그런데 이 햇빛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는 지그지그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햇빛으로 들어온 이 에너지만큼은 그대로 다 우주로 다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바로 사람들이 태운 그 화석연료에서 나온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열을 못 나가게 지금 잡아요. 지금 어느 정도의 열을 잡냐? 1초에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못 나가게 잡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42만 개의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요. 온실가스는 그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42만 개의 원폭의 에너지가 지금 축적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구가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해요. 이게 그런데 고리로 연결이 안 돼 있죠. 한쪽은 계속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을 시키고 있고 한쪽은 계속 쓰레기와 온실가스와 오염먼지를 쌓아두고 있어요. 이 지구는 이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순환이 돼야 됩니다. 한쪽은 계속 고갈시키고 한쪽은 계속 쌓아둔다. 자연은 이러한 불균형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은 불균형은 반드시 붕괴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데 바로 오늘날 이 불균형이 붕괴의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제가 앞서서 지구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경쟁에 시달렸고 사회를 나와서도 경쟁에 시달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이기지를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
어떤 면에서 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나를 갖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만들면서 이 지구도 때려 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도 때려 부수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냈을까? 이것도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효율 시스템을 높이다 보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경쟁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불안을 느끼는 그래 여기에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구를 때려 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를 때려 부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바로 바울의 다메섹 도사행에서의 그런 회심이 바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물질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에너지와 바로 자원이 순환되는 바로 환경을 갖다 지켜내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내 옆에 있는 동료의 머리 위에 올라타려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을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만이 우리는 바로 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저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느냐? 이 질문 앞에 만들어 본 적이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지난 1만 년 동안의 이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는데, 지난 1만 년은 농업이 가능했다라고 했잖아요. 농업이 가능했어도 뭐 홍수도 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농업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도 자연적인 이 기후 변화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안 좋았던 기후 조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초기시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요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 소빙하기 14세기에서 18세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후가 안 좋다?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농업 생산량이 기후가 안 좋아서 뚝 떨어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가 다 고팠던 시절이에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되면 사회 안에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분쟁이 심했던 이러한 시대를 의미를 해요. 자, 이러한 시대에 바로 우리 인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그거를 갖다 극복을 해냈는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이때 중국은 춘추전국의 시대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공자, 맹자가 등장을 하죠. 측은지심, 타인을 극률하게 여기고 인으로 대하고 유교가 저때 부흥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인도는 겐지스강 일대에서 민족 간 충돌이 대단히 심했을 때예요. 그때 바로 석가모니가 탄생을 했고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던 불교가 저때 등장을 하고 저때 불교가 부흥을 하게 되죠. 중동 지방에서는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에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경전을 모아서 바로 구약성서가 저때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 후에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바로 예수의 정신적 배경도 저때 완성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스에서는 그들은 연극의 무대 위에다가 바로 비극을 올리잖아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지역이 연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황금률, 그러니까 타인이 너에게 한 그것이 네가 너무 싫어, 그럼 너도 타인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 황금률이 바로 종교적 철학적으로 완성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 추계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소빙하기 이 빙하기 이제 들어서게 되니까 증거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을 했고, 그러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많은 이러한 사상의 맹아들이 바로 저 소빙기 때 등장을 하게 되죠. 저때 바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까지 우리 인간은 밀고 갑니다. 1789년 그 해에 프랑스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추웠고 홍수가 계속 났습니다. 당연히 그 해에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1789년 그 해에 프랑스에서 곡물 가격이 최고점을 찍던 그날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적 사건이 바스티유 감옥이 그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무슨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바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이 바로 날씨, 이 식량의 부족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엄청난 혁명까지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류는, 우리 시민이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역사 속에 첫 선을 보인 사건도 저때 일어났죠. 자, 그래서 우리 인류는 가장 안 좋았던 저런 기후 조건에서 그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상상을 해내고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저런 악정 고투 속에서 바로 인류가 성취한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위험 속에서 바로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러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경은 그 서귀포 앞바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자, 기후위기라고 하는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몰려와서 하늘이 이 먹구름을 다 이게 둘러싸갖고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새카만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후위기가 몰려와서 좀 어두워지고는 있지만 이 먹구름이 몰려올 때 저렇게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비 내림이라고 하는 찬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는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굉장히 과잉되고 정의롭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바로 이것을 극복을 해야지만이 오늘날의 이 지구의 위기, 기후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우리는 새 세상을 향해서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항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냈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불이 나게 되면 달리기 시합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뛰지 않습니까? 바로 위기는 우리를 도약하게 하는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서에서도 바로 우리가 구원이 대상이 되는 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성서의 이야기도 하듯 어떤 그런 멸망의 예언이 지금 선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처럼 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런 멸망의 예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내달렸던 이 삶이 아닌 이 회심의 회개의 이 자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전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기후변화의 이런 원인, 그 다음에 그 양상, 그 다음에 전망, 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또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 오늘날 인간의 이런 과잉, 욕망에 의해서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가는 바로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맨 앞에 지금 줄무늬에 이런 그 디자인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지난 1850년 이후 최근까지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저 붉어지는, 점점 뜨거워지는 이 세상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이러한 세상으로 내달려 가겠죠. 자, 이대로 우리가 내달려 간다라고 하면 바로 죽음, 우리에게 문명의 이제 붕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진은 몇 년 전에 영국의 기후 활동가들이 바로 이제 출근 시간에 그 런던 지하철 위에 저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지금 이대로 내달린다면 데스,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저건 출근 시간에 바로 이제 지하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저 지하철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죠. 저 지하철만 못 간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지하철도 모두 움직이지를 않아서 출근 시간에 런던의 지하철이 불통이 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저 지하철에 저거를 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요. 지금 저 전철 위에서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바로 저런 현수막을 펼쳤는데 전철 안에서는 바로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한 또 다른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렇게 미래를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또 전철을 타고 가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바로 또 오늘을 걱정하는 바로 이러한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와 현재의 이런 충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건 있어왔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미래와 현재가 충돌을 하게 될 때 이 역사에서 대부분 다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나라 1962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박정희 의장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울산공업단지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의장이 그곳에 가서 그 치사문을 읽었는데 그 치사문이 오늘날 울산 한복판 울산 공업탑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 돌판에 그 치사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 일부 내용을 보니까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것 안에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에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제부터 좀 잘 살게 되었구나, 민족이 중흥을 하게 되었구나,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네 지금 있는 그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저게 지금 내 폐 속으로 들어가, 우리 아이들의 폐 속에 들어가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거고 저 공장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1960년대에는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랐고요. 오늘날은 우리는 그거를 분노로 느끼는 전혀 다르게 그러한 하나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거, 우리가 화석연료 열심히 태운 덕분입니다. 화석연료 없이 어떻게 이 삶을 갖다가 이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냈겠어요? 이거 화석연료한테 엄청난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울 수가 있냐?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이런 물질적 그 유한성 때문에 그래요. 이 자료는 네이처 논문지에 나온 건데 1970년 이후 최근까지 해서 저기에서 지금 황색으로 표시된 게 전 세계 GDP,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파선으로 된 게 바로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와서 경제 성장보다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어요. 저거는 우리가 그 에너지 효율이 이제 높아지고 최근 2010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디커플링, 우리가 경제 성장은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를 해요. 자, 그런데 저기에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천연 자원의 추출량입니다. 우리가 뭐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만큼 더 우리가 천연 자원을 뺐어야만 한다. 오늘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순전히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전 세계 지금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3%씩만 꼬박꼬박 성장을 한다 해도 우리가 300년 후가 되게 되면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7,000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7,000배라고 하는 게 더 잘 살게 된 건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7,000배나 더 천연자원을 뽑아 써야 되고 7,000배나 더 쓰레기를 쌓아두어야지 이룰 수 있는 세상. 결코 우리는 지금 도달할 수 없는 그 망상을 향해서 우리 인류가 내달려가고 있는 여기에 지금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지구의 이 물질적 이 유한성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듯이 이 9가지의 요소는 바로 지구의 이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기본의 개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이 절벽 옆에 있는 이 도로를 갖다가 차를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전력역 도로 옆에는 바로 이제 가드레일, 보호 난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보호 난간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저 보호 난간이 있기 때문에 저 절벽 옆에 저 도로에서도 차를 갖다 몰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위험이 저기 있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다가 바로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놨어요. 저기서 녹색의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회복력, 탄력성의 이제 범위 안에 이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정상값이 딱 하나로 돼 있지를 않죠. 만약 그렇게 딱 하나로만 돼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화를 한번 확 내고 나면 혈압이 훅 올라가니까 죽어버려야 되고요. 달리기 시합 한 번만 하고 나면 체온이 훅 올라가니까 또 죽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항상 혈당이나 혈압이나 체온이 어떤 범주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펜 그 심 앞에 거기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어떤 범주를 살짝 이렇게 넘었다 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이 회복력, 탄력성이 있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프링을 갖다 확 당겨버리면 다시는 이 회복력을 발휘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바로 이거를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 위험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녹색의 범위 안을 넘어서 지금 이제 이미 기후 변화는 위험 속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지금 이 멸종률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다가 지금 멸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면의 변화, 이 80억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뭐 아마존 같은 데 계속 불을 태우고 이러면서 거기에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이러한 것 역시도 지금 위험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물질,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서 썼던 뭐 방사능, 나노물질, 플라스틱 이러한 것들 다 우리의 필요로 때문에 썼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신물질도 지금 이제 위험 수준을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의 흐름인데 저거는 뭐냐? 우리가 1950년도에 지구상에서 25억 명이 지금 살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15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렸었어요. 오늘날 이제 그 80억이 됐으니까 인구가 1950년에 비해서 지금 3배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을 약 8억 명 정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도보다 3배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더 잘 먹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과연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1950년도보다 이 3배 이상의 인구가 더 잘 먹는 세상을 만들어냈으니까 1950년도보다 농토를 갖다가 우리가 서너 배를 더 늘려놨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농토는 1950년도보다 약 한 20%밖에 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3배 이상의 인구를 더 잘 먹이는 세상을 만들어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녹색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 농업 생산량이 1950년도보다 우리가 서너 배를 지금 더 뽑아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소비료, 인비료를 갖다가 이제 때려 놓는데 이거를 농작물이 100% 다 흡수를 해버렸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절반도 흡수를 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질소비료 같은 경우는 공기하고 이제 만나서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돼서 방출이 돼요.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남아있던 뭐 질소비료, 인피료가 비가 오게 되면 녹아갖고 이제 하천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연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 강에는 녹조, 바다에 적조가 생기는 이유가 이 80억을 먹여 살리는 현대적 농업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현대적 농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녹조, 적조의 현상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녹조, 적조가 일어나게 되면 물 생태계가 완전히 이제 붕괴가 이제 일어나는, 물 생태계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위험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민물의 변화, 저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저기서 블루워터, 청색의 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천에 있는 물을 의미를 합니다. 이 하천에 있는 물은 지금 전 세계 차원에서는 아직 부족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물을 갖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에 마시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음식을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 물의 양이 3 내지 5리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씻고 닦는데 그 10배인 30 내지 50리터의 물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산품들 이런 거 생산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산업 용수가 필요한데, 그것도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업 용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3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물들이 주로 이제 하천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러한 물들은 아직까지 전 세계 차원에서는 위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그린워터, 녹색의 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위험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녹색의 물이 바로 농업용수를 의미를 해요. 우리가 쌀을 갖다 1kg을 생산하려고 하면 약 2,5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고 하면 15,500리터의 물이 투입이 돼야지 소고기 그 한 덩어리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그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은 약 3,000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먹는 물이니 산업용수니 뭐 이거하고 농업용수는 갖다 댈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게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물이 필요한 바로 그 농업용수는 지금 위험으로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목이 마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9가지 이제 그 위험 요인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된 위험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니까 저기 뭐 생물 다양성, 뭐 지면의 변화, 물 문제, 그 다음에 뭐 영양분의 변화, 이러한 것들은 다 농업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농업, 그러니까 저기 농가밭에서 뭐 식물들이 자란다라고 해갖고 농업이 생태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80억을 먹이기 위해 갖고 이 농업도 오늘날 이 지구에다가 엄청난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한 농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지금 누군가 10%, 8억 명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면서도 우리가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을 갖다가 지금 쓰레기로 내다버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먹거리에 엄청난 지금 혁명이 지금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 기후변화의 이런 지구의 저 위험의 그 한계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누적 탄소 배출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남아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 해갖고 이 탄소 배출량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 세로축으로다가 지금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2,400기가톤이라고 하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지금 배출을 했는데, 그에 의해 갖고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1.1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1.5도를 막아야 된다. 탄소 중립에 도달하려면 1.5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2,900 기가톤 이하로 지금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2,400 기가톤을 배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지금 500 기가톤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지금 매년 1년에 50 기가톤을 지금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10년이 지나게 되면 500기가톤이 이미 공중에 다 나와버려갖고 우리는 1.5도를 넘게 되는 이러한 세상에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도까지 이제 우리가 막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약 우리가 한 1000기가톤까지 배출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위에 그림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뭐 석탄 발전소라든가 이런 이제 그 화석연료 기반의 이런 발전소나 공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공장의 내구 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장들이 내구 연수까지 다 사용이 되었을 때 배출되는 그러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한 750기가톤 정도가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건 지금 운영 중인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석탄 발전소 6개 지금 새로 짓겠다라고 하고, 뭐 중국 같은 데서 석탄 발전소 굉장히 지금 많이 짓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것까지 내구 연수까지 다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약 그것이 1000기가톤까지 지금 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도를 막는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이 석탄은 이러한 발전소라든가 이런 거를 내구 연수가 되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바로 지구의 이러한 유한성을 넘지 않는 그러한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 이제 중립,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저기서 그 하늘색처럼 저렇게 이제 쭉 이제 줄어들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50년 목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30년 목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현재 배출되는 양을 갖다 2030년까지 43%를 지금 줄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줄여야만 하는 이런 이제 임박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 10번에 우리가 그럼 저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자본이라든가 이런 거로다가는 현재는 달성 가능하더라고 그렇게는 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다가 저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넘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경제적 지금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지난번 강연에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수요 자체를 갖다가 줄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화석연료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반 시설 시스템들을 갖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우리가 화석연료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육상의 수송이나 빌딩이나 뭐 산업이나 뭐 전기나 뭐 저런 것들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다가 이제 좀 줄여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수요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저기서 식량, 먹거리 부분은 이건 시스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거는 자기의 취향성이 워낙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먹거리, 아까 그런 혁명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물론 사람들이 맨날 소고기만 먹고 맨날 채소만 먹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 매일같이 모든 먹거리를 소고기만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순전히 채식만 하는 경우에 그때 이 지구의 부담률은 어느 정도냐, 채식을 먹는 사람이 1이라고 하면
소고기만 먹는 사람은 그 10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에서도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구의 부담률이 10배나 더 크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먹거리, 우리가 이 육식을 줄이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는 개인의 단계에서 선택을 해주지를 않으면 대단히 우리가 줄이기 힘든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 인류가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이러한 공간,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도넛 모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도넛 모델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케이트 레이워스라고 하는 여성 경제학자가 제시를 한 그러한 개념인데, 저기에서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게 있죠. 저거는 우리의 저런 물질적 유한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저걸 넘어서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 과잉 소비에 의해서 지구 환경이 불안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저 안쪽에 강력한 저 초록색의 원은 사회 기반입니다.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가난과 결핍이 증폭을 하면서 그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은 넘어서면 안 되는, 과잉돼서는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안쪽에 있는 원, 이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면 안 되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저 도넛 안에서만이 우리가 바로 이제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지속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환경을 지켜내고 사회적인 이러한 기반을 갖다 튼튼히 만드는 이 안에서만이 우리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 것이냐? 지금 이제 그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건 지구 위험 한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의 위험성에 이러한 어떤 그 물리적 위험성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지구가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이제 사회의 기반 자체가 이제 점점 좋아지는 튼튼한 사회의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는 도넛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지금 보시는 왼쪽, 맨 위쪽에 있는 저 상태를 가야지만이 우리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이러한 사회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갖고 이 잘 사는 나라들은 보니까 사회적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구를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파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저렇게 가난한 나라 쪽 들어가게 되면 지구 위험 한계는 넘어서고는 있지는 않는데 바로 사회적 기반 자체를 너무나도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잘 사는 나라들은 지구 위험 한계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다 부수고 앉아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사회적 기반이 무너져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도대체 이건 인간이 살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인류는 내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회적 기반이 성취가 되고 바로 지구 위험 한계가 안전하게 되는 바로 왼쪽에, 저 위쪽에, 저 상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체계가 왜 저런 도넛 모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담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정부 단위까지 해서는 지금 아직 사용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유럽의 이러한 주요 도시들이 바로 저 도넛 모델에 의해서 오늘날 이 도시를 갖다가 재구성을 하는, 실제로 정책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체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티핑 포인트, 이제 급격한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이 기후 위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은 이제 붕괴로다 급격하게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렇게 모르다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갑자기 눈앞에 확 드러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붕괴만이 그렇게 눈앞에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이러한 가치의 새로운 세상들도 바로 이러한 어떤 티핑 포인트처럼 갑자기 우리한테 이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전 세계적인 이 시민사회운동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모든 그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의제로다가 지금 다 이제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2019년에 청소년 기후위기 행동,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약 600만 내지 약 800만 명의 청소년들이 그 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런 시민의 이제 운동성이 이 기후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강제성. 이건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도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평균 수준으로다가 지금 85% 지금 태양광 가격이 떨어졌고,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대량 생산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기술의 혁신이 지금 재생 에너지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대량 생산도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더욱더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우리나라는 아닌데 대부분의 지금 지역에서 지금 석탄 발전보다 재생 에너지가 더 싼 그런 에너지가 되었고, 중국도 이미 그 재생 에너지가 가스 발전보다 훨씬 쌉니다. 아직 석탄은 중국에선 싸요, 이 재생 에너지보다. 그런데 이것도 중국조차도 5년 이내에 석탄 발전보다 재생 에너지가 더 싼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계 주류시장에 참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RE100,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았으면 그런 물건 받지 않는다. 세계 주요 대기업들이 다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 갖고서 우리가 화석연료 태워서 물건을 이제 만들게 되면 거기에 관세를 때리는 세계 주류시장의 참여의 전제 조건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 되는 이러한 세상,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미 급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변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 IPCC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1.5도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이제 합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바로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겠다라고 다 선언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인 게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저감법, 인플레이션 저감을 뭘 갖고 합니까?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 대응, 뭐 배터리를 배터리 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기자동차 전환, 뭐 재생에너지, 이러한 것들로다가 산업 자체가 재편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 정치적 변화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혁신, 오늘날 이 디지털 이 시대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이건 궁극적으로 뭘 의미를 하냐? 앞으로 공유 시스템의 강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차를 갖다가 거의 지금 95%는 세워두는데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전기 자동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되게 되면 이거를 공유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차 생산을 적게 하고서 그거를 서로가 공유하면서 쓰는 이러한 시스템들, 이거는 바로 디지털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그 디지털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이 먹거리들이 그 유통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폐기가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이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는 이제 요게 몇 시간 후면은 폐기가 된다. 이러한 정보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 정보를 갖고서 어차피 폐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가난한 쪽에 아주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들, 이러한 기술 혁신 역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내려와서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 생물의 다양성, 가난이 없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빨로 또한 급격하게 일어날 때, 그래서 한쪽은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는 쪽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고, 지금 또 한쪽으로다가는 세상의 이러한 변화를 향해서도 또한 급격하게 가고 있는, 바로 오늘날 우리는 이 인류에 있어서 지금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승패가 제가 지난번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10년 이내에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 세계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제 이러한 세상을 10년 안에 과연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뉴욕 5번과 같은 지점을 갖다가 1900년도하고 1913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1900년도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꽉 차 있었어요. 저 당시 그 뉴욕뿐만이 아니라 19세기 말에는 뭐 뉴욕, 런던, 파리 이런 데는 마차가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똥 처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저 당시에 이 상태로 마차가 늘어나다가는 50년 후에 이 말똥 길거리 2m까지 쌓이게 될 거다. 야,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갖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13년 후가 되니까 자동차로 싹 다 바뀝니다. 13년 만에 말똥 걱정 근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전환을 했던 경우를 갖다가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일으키질 않았죠. 한참 전쟁이 터진 다음에서야 나중에 참전 선언을 하죠. 참전 선언을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포드 자동차에서 승용차가 생산이 됐고 영업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전쟁이 빵 터졌는데 이제 승용차 만들어낼 수가 없죠. 자, 전쟁용 차량으로 바꿔야 되는 바로 전시산업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저때 이 모든 산업이, 미국의 모든 산업이 정말 싹 다 전시산업으로 다 바뀌어요. 란제리를 만드는 회사요, 위장막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청소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 그거 화생방용 그 필터를 만드는 회사로 바뀔 정도의 모든 산업에 이러한 전환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10년, 20년 걸렸냐? 아닙니다. 1, 2년 만에 미국은 그들의 모든 산업을 전시산업으로 싹 다 바꿔내요. 1940년 전에 여성이 중화학공업에서 일을 한다? 여자가 쇠를 깎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화학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다 전선을 나갔어요. 그 자리를 바로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바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바로 포탄을 만들어 바로 쇠를 깎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위기를 위기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거를 함께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연대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류는 1년 만에 이 세상을 싹 다 바꿔내고, 그 다음에 1940년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회의 구조까지도 다 바꿔내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전쟁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확 저렇게 연대를 해서 내달려가면 충분히 저거 극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봐요.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 각자는 거의 화석연료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화석연료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럼 뭔가 인생이 깝깝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그 세상이 하나의 일면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암스테르담의 1971년도와 2020년도 같은 지점을 찍은 사진입니다. 1971년도에는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미세먼지가 꽉 차 있고 더 도로의 주인은 저 쇳덩어리 자동차고 사람들은 다 주변으로 다 밀려나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보니까 저 도로의 주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굉장히 쾌적한, 그래서 인간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서유럽에서 주요 도시에, 도심부에서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이 자전거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유럽 사람들은 막 인류애가 넘쳐나갖고 지금 뭐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냐? 실제로 코펜하겐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거기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거기에 체크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빠르고 편리하니까 거기에다 대부분 체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착해져 갖고 세상이 좋아졌더라?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세상은 없죠. 궁극적으로 시스템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도심이라고 하는 건 다 평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자전거를 1시간만 타도 10km 이상을 갑니다. 얼마든지 도심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저 시스템을 선택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정치라든가 이러한 행정의 시스템이 저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도록 바로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해야 돼. 물론 우리가 뭐 일회용품을 안 쓰고 이러한 감수성들을 키워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감수성만 있다면 좋은 사람으로 끝나죠. 그렇지만 이 기후위기 대응을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이러한 행정과 정치가 저러한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여기에 오늘날의 이 기후위기 대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저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를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한 기도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 말했죠.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자기의 축복을 외치는 저러한 기도, 거기에는 하늘나라에 저 사람의 자리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이 저렇게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에게 희망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저 사진을 찍었던 저 여인의 눈물, 우리의 주변에 저런 아픔에 대한 연민, 공감, 그걸 우리의 연대 힘까지 끌어가는 바로 이것만이 오늘날 지구 위기,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